네, 사진으로 보는 한국사 네 번째 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가장 먼저 보는 이 건물이 뭔가요? 얘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법궁인 경복궁이죠. 경복궁에서도 가장 들어가면 멋있는 건물이죠. 근정전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신하들이 자기의 품계에 맞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품계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태조 이성계죠. 그렇죠? 태조 이성계인데, 원래 뭐 함흥에서 왔다고 하죠. 일단 전주 이씨고요. 전주 이씨고, 함흥에서 원래 이제 그 장군이었죠. 여진족과 싸우는 장군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고려 말에 이제 그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권문세족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몽골에 약간 의탁을 하고 좀 머리가 덜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뭐 똑똑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하고 대치한 사람들이 이제 신흥무인 세력하고, 그리고 여기에 붙은 이제 신진사대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권문세족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선생님은 이인임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선조예요. 선생님이 성주이시라서 되게 좀 안타깝죠. 그리고 신흥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세력이 이제 이성계고, 그리고 신진사대부는 누가 있을까? 정도전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도 항상 그런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죠. 최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포은 정몽주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사이가 전부 다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성계는 최영을 되게 존경했어요. 이성계하고 최영하고는 이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이제 결국에 이제 그런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이제 사랑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인 사건은 뭐가 있어요? 위화도 회군이 있죠. 위화도 회군 사건이 있는데, 이제 그 중국 쪽 그런 의주 쪽을 정벌하라고 이제 이성계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이성계가 응하지 않고 위화도라고 하는 곳에서 군사를 돌려서 들어오죠. 다시 개경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최영하고 전쟁을 벌이죠. 최영이 그때 죽고 결국 이성계가 정권을 잡게 되죠. 그럼 정몽주하고 이제 정도전은 어떤 사이인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스트 프렌드에 가깝죠. 둘 다 똑똑한 사람이고. 하지만 여기서 정몽주를 제거한 사람은 정도전은 아니고, 여기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 조선의 세 번째 왕이죠. 태조 이방원이 정몽주를 철퇴로 죽이죠. 그래서 그 조선을 세우는데 좀 방해가 됐던 최영 장군과 정몽주를 다 제거를 하고 나서, 거의 뭐 이성계하고 정도전이 최측근이라 최전선에 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이제 나라를 새로 세웠으니 수도를 옮기는 게 맞죠. 지금의 서울이고요. 당시에 뭐 한양이라고 불렀었죠. 한양의 모습이고, 여기가 이제 경복궁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대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교과서에 보면 사대문의 위치가 나와 있는데요. 대충 뭐 교과서에 보면 여기, 그리고 또 뭐 이쪽 근처에, 그리고 또 뭐 이쪽 근처에 있고, 또 이쪽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장소는 여기 동대문하고 여기 남대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서대문이죠. 돈이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는 북문인데 숙정문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숭례문, 우리가 많이 아는 남대문이죠. 그리고 여기는 동대문, 흥인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의 예지 신, 그 유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5개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신자는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원래 그 1월 1일 날 12시에 보신각에서 종 치는 거 알죠? 보신각. 그죠? 그 신자가 이 신자예요. 그래서 5개를 완성하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분은 이제 글자가 선생님도 잘 모르지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삼봉 정도전 선생이거든요. 정도전이에요, 정도전. 정도전은 조선을 세우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한 이제 신진사대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 사람은 조선을 세우고 한양도 정비를 하죠. 하지만 3대 왕인 누구야?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분은 포은 정몽주 선생입니다. 포은 정몽주. 당대에 이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죠. 굉장히 똑똑하고 이성계가 굉장히 존경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 역시 이방원이 제거합니다. 이방원이 뭐 제거의 아이콘이야. 아무튼 포은 정몽주 선생도 이방원이 제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신진사대부야. 그럼 이방원이 신진사대부 제거의 아이콘도 아니고 말이야. 그 조선의 그 왕을 보면 태정태세 문단세라고 하죠. 태정태세 문단세. 태조 이성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뭐 짧게 했기 때문에 알 필요 없고요. 여기는 태종 이방원이고, 그리고 세종대왕이죠. 그리고 이방원이 거의 뭐 조선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해도 다 큰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 평화가 찾아왔다. 조선에 진짜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실제로 한글 훈민정음을 창제한 사람은 세종대왕과 이 문종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죠. 문종은 세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합니다. 근데 몸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문종이 굉장히 똑똑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위 2년, 3년밖에 안 돼서 죽게 되죠. 그래서 단종이 12살의 나이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삼촌이었던 수양대군, 세조죠, 세조. 수양대군한테 이제 왕위를 찬탈당하게 되죠. 가슴 아프죠. 관상이란 영화를 보면 이정재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종 때 굉장히 평화로웠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이 책을 보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인가 되게 한참 봤는데, 선생님이 파악할 수 있는 글자를 보면 뭐 숫자, 뭐 수, 뭐 나오고, 뭐 흑토자 나오고, 뭐 3월 막 나오고, 뭐 이런 걸로 봐서 이게 뭐 한두, 뭐 3월 상순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걸로 봐서 농사에 관련된 책이 아닐까. 그래서 얘가 농사직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농사직설 세종 때 만들어졌다는 거 알고 있죠. 농사를 짓는데 교훈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서적입니다. 원래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농사책을 갖다가 썼는데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현실에 맞는 그런 책을 개발했다고 하죠. 이게 농사직설 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치곡입니다. 치곡이. 그 비가 얼마나 왔는데 측량한다는 거죠. 측량한다, 비를,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사랑합니다. 세종대왕이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역시 한자를 잘 모르지만 칠정산 예 정도만 알 수 있어요. 칠정산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가 왜 자꾸 중국이 강대국이었으니까 중국의 그 달력을 사용했는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달력을 만든 것이 칠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뭐 고려 어쩌고저쩌고 써있기도 한데 그리고 이게 칠정산의 표지인가 봐요. 칠정산 내편 뭐 이렇게 써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죄송하고요. 뭐 서울대학교 책인가 봐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혼천의죠. 혼천이는 뭐 별을 보는 관측기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 별 관찰, 이런 별 관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얘는 이름이 좀 헷갈리죠. 앙부일구 아니에요? 앙부일구. 우리 반 애들 헷갈리던데. 앙부일구. 이거는 이제 해시계, kind of 해시계입니다. 해시계. 그렇죠? 그리고 얘는 자경루죠. 자경루는 kind of 물시계예요. 물시계. 일종의 물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 때 그 여러분 장영실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그죠? 뭐 이 사람이 천안 출신의 천민 출신의 뭐 과학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세종도 똑똑했지만 세종이 데리고 있는 신하들도 똑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과학 기술들이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책은 그림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삼강행실도라고 해서, 그림이 왜 이래? 약간 뭐야, 너네 부모님들한테 삼강행실도 부모님들한테 효도해라, 뭐 약간 이런 그런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전혀 모르는 책인데 교과서에 보면은 뭐 금속 활자가 조금 더 정교해졌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얘는 뭐 딱 봐도 뭐 훈민정음에 관한 책인 것 같죠. 그건 아니고 여기 보면 뭐 월인 청강지곡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선생님도 잘 몰라요 이런 거. 얘는 이제 뭐예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어떻게 되니까, 옛날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뭐 기역 글자가 뭐 창문을 따서 만들었다느니 뭐 이딴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런 우리나라의 훈민정음은 조음기관, 즉 입속의 모양을 따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것이 그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고 나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간송미술관인 거 보니까 전영필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어떤 게 나오냐, 얘는 사군육진인데요. 세종 때 들어와서 비로소 우리나라의 영토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영토의 확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반도라고 하는 영토는 그 세종 때 확정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없는 곳을 우리 영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선 아래쪽에 있던 사람들을 여기에 데려와서 살라고 하잖아요. 이걸 이제 삼인정책이라고 하는데,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강제로 여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당시에 여기서 강제로 살던 사람들은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사군육진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는 김종서 장군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김종서 장군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단종의 왕위를 빼앗았던 수양대군 세조 있잖아요. 수양대군 세조랑 라이벌 관계였어요. 결국 수양대군한테 김종성 장군이 죽게 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세종 때는 그런 문화적으로나 혹은 군사적으로나 되게 완벽한 시기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건 도대체 무슨 책이야? 여기 보면은 여기 세종 어쩌고 써있죠.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선생님도 이런 한자는 읽을 수가 없어요.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는 말 그대로 지도책이에요. 지도책이라기보다는 지리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세종실록 지리지. 선생님이 세종실록 지리지를 들어본 건 언제 들어봤냐면, 독도는 우리 땅이란 노래에 뭐 세종실록 지리지 50쪽의 셋째 줄 뭐 이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그 독도에 관한 이야기도 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와 있다라는 걸로 봐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세세한 그런 지도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는 책이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표지인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훈민정음이라고 써있죠. 훈민정음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선생님도 뭐 정확하게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과 그리고 세종의 아들이 누구야? 태정세대 문종, 그죠? 과 기타 몇 명 최측근만 알았던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어떤 말에 보면 신숙주가 포함되어 있던 그 지편전 학자들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훈민정음 해례본이 여기 써있네요, 그죠? 그리고 얘는 초충도라고 하죠. 초충도, 초는 풀초자고 곤충할 때 충자예요. 그러니까 풀하고 곤충을 그린 그림이다. 신사임당의 그림이죠. 신사임당의 에피소드는 좀 되게 많이 있죠. 신사임당의 에피소드는 치마에 포도물이 들었는데 그거를 포도를 실제로 그려서 진짜 훨씬 더 비싼 값에 팔았다니 뭐래느니 신사임당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메뚜기를 그렸는데 닭이 쪼아 먹었다느니 그런 에피소드가 있죠. 신사임당이 정말 그림을 많이 잘 그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봐도 진짜 잘 그렸죠, 그쵸? 지금 봐도 굉장히 옛날인데 이거는 TMI이긴 한데 신사임당의
아들이 누구야? 아들이 율곡이죠. 이거 다 알죠, 그쵸? 율곡이고 그 신사임당의 고향이 어디예요? 그 친정이라 그러죠. 오죽헌이에요. 오죽헌이고 강릉이죠. 오죽이라고 하는 말은 대나무 옷 아니야. 까마귀 옷자에 대나무 죽자에서 까만 대나무가 난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여기 벌써 뭐 이렇게 빨리 넘어와. 벌써 그거야? 임진왜란이네요. 임진왜란은 그 여러분 그 10만양명 이율곡 그 들어봤죠? 탄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서 10만양병 이율곡, 율곡이죠. 이율곡이 죽기 전에 뭐 10만의 병사를 길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본이 쳐들어올 거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병사가 10만 정도는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문제가 그 병사들이 제대로 훈련을 못 받았다는 게 큰 문제긴 하죠. 임진왜란이 나기 전에 이제 그 이때 당시에 왕이 누구예요? 선생님이 세기의 찌질한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조가 그 사신 2명을 일본에 보냅니다. 일본에 보내서 일본이 과연 우리나라랑 전쟁을 할 능력이 되느냐. 근데 한 명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2명은 아니다. 안심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전쟁이 났죠. 근데 이번 이 사람도 실제로 김성일인가 이 사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김성일이었나? 이 사람도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왜 선조한테 안심하라고 했냐면 이게 국민들과 신하들이 동요할 것을 걱정하였다. 뭐 이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유성룡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이순신하고도 좀 친하고 유성룡한테 김성일이 근데 전쟁 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나중에 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성일이 나중에 뭐 전쟁이 났을 때 본인이 직접적으로 뭐 앞으로 나서서 책임을 지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죠. 초반에 그 전쟁이 나고 나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얻어맞았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부산 지방인데 이제 부산에 이제 부산포하고 부산포는 아니고 부산성이겠지. 이제 부산성, 동래성 이런 곳이 또 초반에 다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면서 올라오는 데까지 오래 안 걸려요. 그래서 서울을 점령하는데 채 2달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는 정말 뭐가 있어. 그 의병이 있고 잘 싸운다 곽재우 조원 김시민 있잖아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서 잘 싸운다 곽재우 조원 김시민 뭐 있잖아. 이 사람들이 다 그래도 임진왜란에서 다 하드캐리 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라구원 이순신 있잖아요. 이순신이 정말 판타스틱하죠. 한 번도 죽을 때까지 진 적이 없어요. 뭐 한산도 대첩 알죠? 하객진 빠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 그러니까 뭐 명랑은 그 영화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노량해전은 이제 그 이순신이 마지막 전쟁 여기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죠. 어쨌든 그 이순신이 바다를 지키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이 전라도 지방이 곡식이 많이 나는 곳인데 여기를 뺏기지 않아서 뭐 승리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선조는 굉장히 찌질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선조가 질투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조에 질투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당연히 이순신하고 자기 아들이었던 광해군이죠. 전쟁이 끝났어요. 한 10년 했나?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너네들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명나라 때문에 이겼다 이딴 소리나 하고 막 그러죠. 실제로 광해군한테 왕위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중간에 죽죠 선조가. 그래서 광해가 왕이 되는데 아무튼 뭐 임진왜란은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나라의 정말 뭐라 그럴까 끈기와 인내와 희생 뭐 의병 그래도 권율이라는 장군 뺄 수 없죠. 권율 하드캐리 했죠. 그 행주산성 권율이죠. 또 원균이란 사람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순신을 몹시 질투했다고 하죠. 칠천량 해전이라 그래서 뭐 이순신이 모아놨던 그런 판옥선과 거북선을 다 날려먹는 정말 판타스틱한 전쟁도 하죠. 원균 자살했다고 하던데. 이것은 무슨 그림일까? 뭐 되게 굉장히 뭐 행주대첩도라고 교과서에 나오죠. 행주대첩이라고 하면은 권율 장군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권율 뭐 이때 뭐 포가 부족해서 뭐 그 아낙네들이 그 치마를 2개를 껴입어서 돌을 날라줬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이거 신기전 아니야? 이거 신기전?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 육지 전투에서 이기게 된 건 정말 나중에서 있어요. 근데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강화회담을 했는데, 강화라는 것은 뭐 화해하자 약간 이런 건데, 일본이 헛소리해요. 뭐 아래쪽 3도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달라고 했다나 뭐랬다. 그래서 강화회담이 안 돼서 다시 침입하는데, 이게 정유재란이라고 하죠. 정유재란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명랑 여러분 들어봤지만, 명랑에서 뭐 12척,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12척으로 100 몇 척을 이겼다나 뭐랬다나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선조에서 광해군으로 넘어가요. 선조에서 광해군으로 넘어가는데, 광해군은 뭐랄까 군자 이름이 붙잖아. 군자 이름이 붙은 거는 임금을 끝까지 못했다는 얘기야.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이 있었죠. 근데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헬프를 했어. 사실상 그게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명나라의 명의 헬프가 도움이 되었지만, 근데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헬프고 해주고 나서 이제 시들시들해졌지. 좀 아야아야 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후금이란 나라가 이제 여긴 이제 여진족인데, 여진족이란 나라한테 명나라가 먹힙니다. 좀 뭐 이런 상황이에요. 둘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명나라의 황제는 당연히 광해군한테 헬프를 쳤겠지. 왜냐면 너네 우리가 도와줬는데 너네 안 도와줄 거야? 근데 광해군도 당연히 도와주고 싶지. 왜냐면 명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줬으니까. 근데 누가 보더라도 후금이 초거대 국가였던 거지. 명나라가 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광해군은 강홍립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살살 항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후금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네랑 싸우려는 게 아니고 명나라가 예전에 우리 도와줬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금은 알겠다고 오케이 사인을 보냅니다. 강홍립은 항복을 하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결국 명나라가 멸망을 하죠. 명나라 빠염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금이 빠밤 세워집니다. 근데 이제 이때만 해도 사대주의라고 하죠. 명나라가 아버지의 나라인데 어떻게 배신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광해군 너 그러면 안 돼 임마. 그래가지고 광해군을 몰아냅니다. 왕을 몰아내. 장난 아니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임금을 몰아내는 걸 반정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인조 반정이라고 해요. 왜냐면 인조가 그 다음 왕이 됐거든. 그래서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인조는 어떤 사람이에요? 명나라의 그 원수를 갚겠다 뭐 이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후금이 되게 화났겠지. 야, 너 뭐야, 어처구니 없네. 너 광해군 왜 그렇게 했어? 그래서 후금이 인조가 왕인 조선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한 번은 그냥 뭐 형제의 관계를 맺고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쟁이 끝나는데, 그게 이제 뭐라 해요? 정묘호란이라 하지. 근데 두 번째 전쟁은 좀 빡세게 옵니다. 왜냐면 얘네가 제대로, 인조 쪽에서 제대로 뭔가 액션을 보이지 않아. 뭐 형제의 뭐 의리를 지키라고 하는데 다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후금이 나라 이름을 바꿔 청나라 이렇게 나라를 바꾸고서 이제 제대로 쳐들어와요. 다시 쳐들어와. 이제 제대로 쳐들어오는 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병자호란이라고 하죠. 병자호란 때는 이제 서울을 뺏기고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강화도로 도망가는 길이 막혀서 결국 어디요? 남한산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남한산성으로 들어와서 남한산성에서 뭐 40일을 버틴다고 하죠. 40일을 버티다가 결국 포기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가슴이 아픈데, 지금 여기가 그 남한산성의 남문이래요. 남문.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사용했다는 남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문이 좌모식이라고 써 있는데, 그럼 얘는 이제 항복하려고 나갔을 때 썼던 문이라고 하는데, 가슴이 아프네요. 서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죠? 삼전도의 굴욕이다. 왜냐면 삼전도라는 곳에 나와서 인조가 무릎 꿇고 항복을 했단 말이야. 가슴이 아프죠 진짜. 여기는 뭐 어쨌든 남한산성에 있는 건물이고, 이거 삼전도, 이게 뭐야, 삼전도 비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세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세우긴 했는데, 그때 이제 청나라에서 청나라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니네가 세워 이렇게 만든 그런 비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쉽게 요약하면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광해군인데 광해군이 약간 중립 외교를 했다. 실리적인 외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인조가 반정을 일으켜요. 인조 반정을 했는데 인조 반정에서 누가 쳐들어왔다? 후금이 쳐들어왔다. 후금이 뭘로 바뀌었냐면 청나라로 바뀌죠. 그래서 어쨌든 져요.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죠. 삼전도의 굴욕. 그래서 청나라에 우리는 항상 뭔가 원수를 갚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인조의 아들이 효종인데 효종이 그래서 항상 북벌을 얘기를 했어요. 북벌. 북쪽을 벌하겠다. 근데 뭐 힘이 있어야 벌을 하지. 북벌 말만 하고 효종 북벌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지속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누구야? 아, 뒤에 뭐 역사 마무리 카드 뭐 이런 거 있구나. 강감찬 뭐 광개토대왕 강감찬 이런 거 있는데 이 사람들은 패스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광개토대왕이고 이 사람은 누구야? 이 사람은 김상헌이라는 사람이네. 김상헌. 이 사람 강감찬이 김유신이야. 김유신. 강감찬이고 김유신. 무섭게 생겼네. 김유신이고 신사임당 남자같이 생겼는데 신사임당. 이 사람은 왕건. 태조 왕건이에요. 와이프가 29명이었다고 하죠. 이 사람은 충무공 이순신이죠. 감사합니다. 충무공 이순신이고 이 사람은 최명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되게 뭔가 뭐라 그럴까 유교 사상을 꽉 잡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도 약간 의병 느낌이 의병 예. 얘는 이제 다음 단원에 넘어가면 나올 그런 것이네요. 이제 여기까지 일단 우리는 그러면 어디까지 봤냐면 임진왜란 보고 병자호란까지 봤네요. 임진왜란, 병자호란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영조부터 아마 볼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